예, 반갑습니다. 자, 10월장도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기관하고 외인들의 그 윈도우 드레이시효가 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 10월보다는 11월 시장이 더 좋을 겁니다. 그다음 11월보다는 아마 저는 12월 시장이 더 좋을 것이다. 예. 그래서 지난달하고 이번 달 8월부터 우리 그 시청자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달 넘기면 아마 이제 11월, 12월은 주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1년 12달 중에서 10개월 동안 막말로 뭐 수익 하나도 안 났어도 단기간에 또 이제 시장 돌아서게 되면 10개월 동안 못 냈던 수익을 단번에 또 낼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려고 또 주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좀 기대하시고 또 연말에 기대하시면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나.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오늘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는 뭐 지난주하고 거의 동일한데요. 이제 큰 전략, 시장 전략은 역시 이제 가을 대박앤셀 구간이다. 제가 봤을 때 타겟 안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진입 중이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구간부터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2차 전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거래량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9월달에 그랬었고요. 역시나 V자 반등이 막 들어와 버리죠. 종목군들로. 제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막 올라왔었는데, 오늘 2차 전지는 땡땡땡땡만 보고 가자. 요거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고. 제약바이오가 지금 현재까지 그 주도주가,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시총 1위면서, 코스닥 시장 주도 종목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제가 내일 모레 또 아카데미 하거든요. 알테오젠하고 뭐 리가켄바이오, ADC 관련주,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추천했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대장은 없습니다. 아마 지금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주도주가 좀 바뀌었듯이 뭐 제약바이오도 이제 다음 달 되면 분명히 또 주도주 바뀝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제가 이 그림을 자꾸 보여드립니다만은 11월, 12월, 그러니까 11월까지 시장이 연중에 가장 좋았다. 물론 미국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되든 간에 신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에 미국 시장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업종하고 이제 종목별 10위는 조금 다소 엇갈릴 수 있어요. 해리스가 되느냐, 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전체적으로 뭐 미국 시장도 그런 정책 기대감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따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GDP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우리 코스닥이 지금 1분기에 고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3월 달에. 요거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분기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가 1.3%, 그러니까 1분기가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달성했어요. 2분기에는 마이너스 2%, 그다음 지난 3분기에는 0.1%. 한국은행에서 8월 달에 0.5%를 예상했는데 아주 크게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GDP 성장률이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워낙에 지금 또 2분기, 3분기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이 3월 중순, 3월 말에 고점이 나왔던 거예요. GDP 성장률이 쭉 떨어져 버리니까. 여기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지금 3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월보다는 11월이 좋고, 11월보다는 12월이 좋고, 12월보다는 1월이 좋고. 왜 지금이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까지도 제가 이번 주 10월 시장 마감하게 되면 데이터 또 분석해가지고, 근데 글로벌 증시에서 아마 또 우리나라 증시가 꼴등일 겁니다. 특히 코스닥이. 9월 달까지만 꼴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월부터 9월까지. 근데 10월까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다음 달부터는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 지금 미국 시장이, 최근에 미국 시장 그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그 엔비디아가 전체 지수를 지금 끌고 올라갑니다. 엔비디아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메가 세븐, 그러니까 빅테크 관련 종목 메가 세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계속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좀 강하죠. 그다음에 테슬라가 그 10월 초에 이제 고점 찍고 조정 나오다가 한 번에 다시 한번 들어 올리면서 이 메가 세븐 종목군 중에서 테슬라가
엔비디아에 이어서 상승률 2위입니다. 그다음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요 5종목 같은 경우는 그 사실 9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계속 행보입니다. 크게 빠지진 않고 계속 행보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역시나 AI 아니면 네, 전기차라는 얘기죠. 전기차. 그죠?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계속 신고가 나오면서 시총 1위까지 다시 한번 뭐 탈환했다가 지금 애플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엔비디아가 올라도 끔찍도 안 합니다. 저점에서 기축 반등만 들어왔을 뿐. 우리 뭐 하이닉스라든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빼죠. 물론 어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또 말 한마디에서 이제 어제 TSMC가 4.5% 빼고 관세 부과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상반기하고 틀리다 그랬죠. 엔비디아 간다 해가지고 국내 AI 관련 종목은 움직이지 않는다. 얘가 이제 대장이니까 그런 거죠. 예, 근데 테슬라가 이제 움직일 때는 좀 반응을 하죠. 전기차가.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분석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국내 증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근데 엔비디아는 결론적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관련 종목군들은 안 움직이더라. 안 움직이더라.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이쪽에 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전기차는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죠. 자, 테슬라가 5분기 만에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5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예, 증가를 했습니다. 뭐 증가폭은 뭐 54% 일단 증가를 했는데요. 예, 뭐 프로테이즈 일단 중요합니다만은 드디어 이제 5분기 만에 그죠? 예, 1년 3개월 만에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매출액은 좀 정체돼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이익이 증가했다는 얘기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죠. 물론 납품 단가를 낮춰가지고 뭐 이익이 증가했을 수도 있고, 뭐 ESS 사업 분야하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이익이 좀 증가한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뭐 1년 넘게 우리가 이제 캐즘이다 뭐다 해가지고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을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는데 예, 메이저 선발 기업인 테슬라가 5분기 만에 영업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 후발 이제 기업들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면 반도체가 AI하고 틀린 것이 AI는 작년부터 계속 좋다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반대로 전기차 쪽은 작년 7월 고점 찍고 나서 1년 넘게 지금 안 좋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우주에 가서 그냥 그 악재, 안드로메다가 가지고 악재 다 그냥 지금까지 막 시장이 투하했다라고 제가 그런 비유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테슬라 그 컨콜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어제 그제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머스크가 직접 그저께 얘기했죠. 네, 24일 날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반응이 안 됐어요. 원래 됐었어야 했는데 어제부터 이제 반영이 됐는데 예, 테슬라가 내년에는 20에서 30% 성장한다. 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 호출 기능 테스트. 빠르면 내년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뭐 텍사스에서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아마 제기한다고 그러죠. 내후년에 이제 뭐 사이버 카를 일단 출시해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그냥 뭐 자율주행 빠르면 내후년부터는.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율주행, 그 다음에 ESS 관련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머스크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던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 이런 게 이제 주시장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형 전기차. 내년 초에 생산하는, 내년 초에. 4월 달에 테슬라가 급등 나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올 4월 달에. 예. 감원했죠. 10% 전 세계 직원을 구조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저가형 전기차. 이거를 이제 출시한다고 했어요. 원래 내년까지는 사실 그 테슬라가 이제 신형 모델, 출시 계획이 없었는데 워낙에 막 중국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하다 보니까 생태계를 완전히 그냥 파괴시켜버렸죠. 보조금 막 지급하면서.
근데 저가형 전기차가 일단 테슬라에서만 출시한다 그러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전기차 시장이 작년부터 또 안 좋았던 첫 번째 요인이 뭡니까? 캐즘? 그게 바로 이 가격이 비싸서 그랬죠. 가격. 전기차 가격. 예. 3만 달러 미만 전기차, 저가형 전기차를 원래는 내년 상반기 아니라 그랬는데 이번에 컨콜에서는 내년 초면은 뭐 1월 달 아니겠습니까? 1, 2월. 예, 그때부터는 저가형 전기차를 생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장을. 여러분들 뭐 3만 달러 미만 저가형 전기차다 그러면 어떤 기업의 전기차 사겠습니까?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유로존에서 지금 40%까지 관세 부과하잖아요. 미국은 이미 올 여름에 100% 관세 부과 있고. 보조금 지고 못할 거란 얘기죠.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단 말이지.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 출시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전기차 출시하겠죠. 뭐 2차 전지 다 들어가. 저가형이든 고가형이든 2차 전지는 다 배터리는 다 탑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르면 내년에 인간을 능가하는 전기차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전고체 개발, 배터리 개발이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니. AI를 통해서 아니면 슈퍼, 도적, 컴퓨터를 통해서 전기차,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이게 지금 이르면 SDI 같은 경우는 한 2027년도, 원래 2030년도 이후라고 했었는데 계속 앞당겨지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 돌아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사도 제가 지난 여름에 9월달, 뭐 8월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무슨 얘기였어요? 이거는 이제 8월 1일 날 나온 기사인데, 리튬 가격, 그러니까 세계 최대 생산기업, 미국의 엘버말이 호주 공장을 50% 감축을 했죠. 감축을. 그러면서 40% 또 인력 해고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지나서 중국의 CATL이 중국의 이춘 리튬 공장 가동을 여기는 완전히 중단해버렸습니다. 무기한. 100%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100%. 그만큼 이제 8월달, 9월달까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메이저 기업에서 보통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거기서 항상 보게 되면 우리가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작년 4월달, 3월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이제 공급을 축소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재고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저점이 나오죠. 물론 이제 시장 상황과 업종에 따라서 뭐 다소의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런 게 나오면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터널의 끝부분까지 지나서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메이저 이 두 기업에서 한 기업은 1위 업체는 50% 리튬 생산을 감축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CATL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가동을 중단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생산을 안 하니까 리튬 가격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직은 이제 V자 반등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전기차 수요가 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산 안 하니까 리튬 가격이 더 빠질 일은 없다는 얘기죠. 리튬 가격에 가장 큰 민감하게 지금 영향을 받으니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막말로 수요가 안 늘어도 생산을 중단시켜버리면 리튬 가격이 더 빠지겠습니까? 그죠? 그런 와중에 이제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하게 되면 생산을 중단시켰는데 나중에는 반대적인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원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시추를 하는데 유가가 계속 뭐 빠지니까 메이저 기업들이 엑선모빌, 뭐 세브론 텍사코 그 후발 기업들이 원유 시추공을 계속 줄입니다. 시추를 안 하고 줄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조금 이제 세계 원유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 유가 같은 급등 나버리죠. 그렇다고 유가 급등 나왔다고 바로 또 공장 가동해가지고 리튬 막 생산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또 정비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중순에 어떤 기사 나왔습니까? 이런 와중에서 안 그래도 이제 생산을 중단시키면 리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갈 텐데 9월 달에는 캐즘 터널 끝이 보인다. EU 전기차 침투율 24%로 반등 전망이 내년에. 그죠?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 구조조정하지 않습니까? 몇몇 공장이. 그러다 보니까 차 산업 살리기 위해서 폐차 보조금 지급하고, 예, 다시 한번 신차 내연 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900만 원 지원. 그다음에 중고 전기차를 사게 되면 450만 원 보조금 지원. 안 그래도 리튬 생산을 줄이는데, 예? 예. 근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침투율이 24%로 반등한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 지나고 나면 지금하고 완전히 상반된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도 내년에 테슬라가 30%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그 캐징 구간은 터널의 끝은 지났다 봐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한율하고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어제까 오늘까지도 원달러 한율과 국채 수익은 올라가고 한율은 지금 계속 약세, 원화 약세는 계속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소 조금 지금 반등 탄력도가 좀 둔화되고 하는데 결국은 길게 봐서는 예, 올라갈 정도 올라가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수급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그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쭉 이 수급을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이게 지난주 강의 자리거든요. 예, LG엔서 같은 경우 주가가 10월 10일, 여기서부터 이제 10월 10일부터 고점 찍고 이게 밀었는데 21일까지 주가가 11% 밀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수급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우리 이거 공부했죠? 9월 달에 그랬지 않습니까? 9월 달에도.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러니까 수급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인버스하고 또 연관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금융투자가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는 메이저 세력인데, 메이저인데, 그 몇만 주 가지고 인버스 계속 올리니까 탑10 지수 빠져버리고, 관련도 2000년 이렇게 밀어버리죠. 그렇지 보니까는 에너지솔루션 차트 잠깐 보시면요. 지난주 제가 이날 화요일 날 여기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수급 분석 보여드리면서 주가 저점에서 그냥 10% 급반등이 들어와 버리죠. 한 방에. 이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때도 막 매도하는데 저점 깨면서 매도할 때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급반등 들어와 버리고. 근데 이번에도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였습니까? 예, 퓨처행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거의 20조 가까이 되는 기업을 뭐 19,000주 매도해서 주가 뭐 2% 빼고 2.5% 빼고, 네, 7,000주 매도해가지고 뭐 2.3% 빼고, 이거 제가 의미 없다 그랬죠? 의미.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수급적으로. 이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예, 퓨처행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이제 10월 10일부터 10% 하락이 나왔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예, 거의 좀 올라왔죠. 저점에서 한 10% 올라왔죠. 어제까지. 10% 좀 넘게 올라왔었나요? 이날 장대 음봉으로 푹 밀 때 제가 이날 이 자리에서 강의했으니까 그 다음날 급반등 들어오고 이틀 눌렀다가 또 어제 또한 급반등 들어오고. 예? 이때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도. 요때도 제가 분석해드리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급반등 들어오고. 그런 수급 형태를 이번에 또 그렇게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카데미하고 공개 방송에 그런 말 드렸어요. 이 캐징 구간, 바닥을 이제 확인하는 구간에서는 그래서 기존의 대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우리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가 뭐 HBM 납품 불발되면서 최근에 막 급락이 나왔듯이 하이닉스도 강세고 전기차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LG엔서 같은 경우는 뭐 영원한 뭐 선발 기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한 종목만 공략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막 흔들 겁니다. 앞으로도 막 흔드는데 그래야 이제 개인들이 이제 지겨우니까 물량을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미핥기 구간이라 말씀드리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차트를 제가 그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제 설명을 아카데미에서는 기초 분석까지 같이 해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LG엔솔이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 121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121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LG엔솔이 61선을 어떻게 하면 골든크로스겠죠? 골든크로스. 61선 뭐예요? 수급선이죠.
121선은 뭡니까? 경기선이죠.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했고 121선을 여기 돌파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상당히 안 좋게 지난달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서 데드시키고 나서 1년 만에 골든시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하, 이쪽이 뭔가 이제는 돌아서는구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확인할 게 뭐예요? 뭡니까? 제가 봐서는 작년 4월달, 3월달에 반도체 막 저점이라고 막 얘기했을 때, 네, 그때 뭐뭐뭐 종목 차트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이 주식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보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패턴이 거의 비스무리하거든요. 여기서 120에서는 이탈하는지 조정 나올 때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예? 예. 그때 테슬라가 이제 급등 나왔었고 분위기를 뭔가 이쪽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지금. 그다음 아까 그 포스코 피처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121선 돌파를 못 했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이제 LG엔솔보다 아직 후발 기업이다 보니까 예, 121선 지난달에 돌파했다가 좀 얻어봤는데 결국 돌파하겠죠. LG엔솔처럼. LG엔솔만 뭐 2차전지 배터리 만듭니까? 근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시장에 유동성이. 외인들은 삼성전자 계속 때리죠. 예. 그래서 국채 선물도 이제 계속 매도하죠. 국채 금리 올라가니까. 예, 국채 선물도 이번에 한 8조 가까이 매도했죠. 삼성전자만 12조 넘게 매도하고. 예, 이런 부분을 이런 구간에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한 서너 종목 공략해가지고 이렇게 반등 들어올 때 예, 일부 종목을 한번 때리고 단기로 때리고 나머지 이제 뭐 한두 종목은 길게 또 녹는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앞으로 한 2, 3개월 또 몇 개월 뒤로 가서 보면은 지금 저점 구간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자금이 크신 분들이야 뭐 다 끌고 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조폐공사입니까? 한국은행도 아닌데 기관도 아니고 외인도 아닌데 지금 외인하고 기관들도 여러분 보세요 한번. 종목별로 과감하게 안 들어오죠. 계속 빌드업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빌드업을. 예. 우리가 매수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올리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매수하는 게 있고, 떨어지는 거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입 허 벌리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듯이 빠지면 빠지는 거 계속 빠질 때마다 이렇게 저점에서 모아가는 그런 두 번째 매수법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기관하고 외인들도. 그 제가 이제 계속 투트랙처럼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비행 같은 경우도 이것도 같이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리 비행 같은 경우도 지난주 막 주가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고점에서 21일 날까지 16% 이렇게 뺐잖아요, 주가를. 여기서 뭐 매도한 게 없죠. 기관 쪽에서 매도했습니다만은 진짜 뭐 10월 10일 날 20만 주 요거 매도하고 그다음부터는 10만 주 미만 매도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예, BM이 어제 보니까는 어제 한 10% 급반등 들어오고 오늘도 예, 종가에 좀 올렸죠, 종가에. 올리면서 뭐 내일이라도 뭐 4% 올라오면 다시 원위치 해버리죠. 그죠? 이때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도 수급 분석해드렸죠. 푹 밀었다가 저점에서 20% 올라오고. 그 단기는 일부 좀 끊어주시고, 네? 중장기 고점 올리신 분들은 왜? 이제 바닥 통과했고, 그 제가 아침에 아까 그 서두에 여러분들께 테슬라 실적 발표한 내용 보고 드리고 9월 달에 어떤 굿뉴스가 나왔는지 8월 달에 어떤 굿뉴스가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안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주식하시다 보면은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은 예, 8월 달에 지난달에 9월 달에 뭐 두 달 전에 어떤 호재가 나왔는지 다 잊어먹거든요. 저처럼 그런 자료, 그런 데이터 같은 거 계속 적어놨다가 저도 잊어먹으니까 계속 체크해놓고 이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추격하고 이제 저점 잡고 고점 잡고 하는 거거든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 바닥을 하긴 했으니까 9월 달에 저점 깰 때까지도 홀딩했는데 뭘 여기서 왔다 갔다 흔든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예? 뭐 짜증내고 들어가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수적이 끊긴 상태인데 머리만 남았는데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 일종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최근에 여러분들 증권사도 보세요. 외과 증권사 지난번에 하이닉스 뭐 목표 주가 반토막 내버리고 근데 이 친구들이 LG엔솔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상향하죠.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SDI도 상향하고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LNF도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LNF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 가지셔야 되고 LNF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예, 절대 매도하면 안 되죠. 지금 매도하면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왜 그래요? LNF는 테슬라에 납품하잖아요. 테슬라에 납품하잖아요. 테슬라가 근데 내년에 저가엔 전기차 출시한대? 그 게임 체인저 될 수 있어? 이제 중국 기업도 다 죽었다, 이제. 예? 같은 돈이면 중국 거 사겠습니까? 테슬라 자동차 사겠습니까? 몇 분 더 주고. 저가엔 전기차 출시하게 되면. 거기다가 20-30% 성장한대? 외형 성장. LNF 지금, 그러니까 얘가 반등이 강에 들어오죠. 여기서 밀고 나서 LNF도 저점에서, 지난주 제가 딱 요 수급 분석해드렸을 때, 얘는, 이 친구는 지금 한 20% 다이렉트로 전고점까지 또 급등 나와버립니다. 흔들리시면 안 된다. 월봉을 보시죠, 월봉. 월봉 보시면은 지금 아래 꼬리 작업하잖아요. 120개월선에서. 예. 그래서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외 눌림 줄 때 좀 같이 보셔야 되고, 다른 종목군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4분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지금 5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돌아섰잖아요.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20-30% 성장한다 그러고, 외형 성장, 매출이 증가한다 그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 작년 7월부터 지금 현재 1년 넘게, 예, 캐짐이다 뭐다 해가지고 주가를 그렇게 지금 뺐는데, 온갖 악재를 다 내보내면서. 지금 4분기 아닙니까? 다음 주면 이제 11월이면 4분기 중반이거든요. 4분기 중반이면 제가 여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년 실적 보고하는 거다. 8월달, 9월달 그랬잖아요. 근데 주가는 미리 움직이잖아요. 그때 9월 초부터 이제 반등 들어왔잖아요. 여기. 그죠? 예? LG엔솔은 벌써 8월 중순부터 반등 들어가고,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주가는. 그 내년 실적 보고, 이제 분기 실적 기준에서는 테슬라가 지금 5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은 4분기, 지금 분기,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지난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한 4.5% 하회에 따라 가지고 장중에 7% 빼버렸는데 그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예?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실적인데 괜히 개인들 겁줄 나와 막 그러죠. 지금 4분기니까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것이죠. 4분기 실적 언제 발표합니까? 1월 달에 발표하잖아요. 근데 4분기 실적이 가장 좋을 것이다, 올해. LG, 그 다음에 내년 실적 보자, 내년. 지금 4분기가 내년 실적 보고 가는 거거든요. LG에서는 지금 내년 실적 보고 가는 거지, 지난 분기 올해 실적 보고 지금 가는 겁니까? 그래서 주식은 선침해를 해야 되고, 예, 미리 움직여야 돼, 미리. 올해 전체 전망치가 1조 2천억. 내년에는 3조 3천억이죠. 3조 3천억. 외형도 이제 많이 증가하죠. 외형이 증가한다는 무슨 얘기예요? 전기차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LG엔솔 시장 예상 영업이익이 3조 6천억인데 또 3천억을 또 여기서 뺐어요. 그만큼 또 눈높이가 낮아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올해 대비해서 몇 프로 증가합니까? 한 2.5배 증가하죠. 내후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6조 원 정도 예상하죠. 그럼 내년 대비 내후년에도 100% 넘게 증가합니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돈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르는 게 좋다. 내년 실적 보고 하는 거예요. 내년 실적. 올해 1조 2천억이었을 때도 지금 현재 주가 이 자리인데,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최소 2.5배 증가하는데 더 빠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4분기인데요. 그럼 LG엔솔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이건 여러 차례 이제 분석해드렸습니다만은, 예. 자, 포스코 피처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920억.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아마 4분기 실적이 가장 좋을 거예요. 지금 분기.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예, 2,300억. 프로테인 따지면 거의 한 2배, 한 3배 가까이 증가하겠네요? 2.5배? 내후년에도 한 100% 증가. 예, 외형은 계속 증가하죠? 외형은. 근데 이거는 상당히 지금 워낙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2차 전지를 안 좋게, 지금까지도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몇몇 또 국내 증권사에서는. 지금까지도. 이제 와서 무슨 뭐 목표가 높이고 낮추고 뭔 의미가 있어. 작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1년 넘게 빠지는데 그 의미 있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눈에는.
아니, 사람이 우리가 앞을 보고 하는 거지 지나온 길 이런 것 같습니까? 이미 다 지나왔는데. 내년이 중요한 건 내년 지금 4분기니까. 근데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야. 왜? 워낙에 안 좋게 얘기했으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상당히 눈높이를 낮춰서 좀 제시한 거예요. 가이던스를. 네? 안드로메다 그 악재까지 지구상에 더 이상 악재 끌어올 게 없으니까 우주에 가가지고 악재를 가져와서 쏟아 부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2차전지 관련 정보권들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이 실적 이하로 또 하회할까요? 아까 기사 보여드렸죠. 리튬은 벌써 이제 생산 중단해버렸고 벌써 8월달 9월달에 유로존은 내년에 또 20, 30%또 성장한다고 그래. 독일 또 보조금 팍팍 지급해. 테슬라도 20, 30% 성장한다고 그래. 그러면 리튬 가격이 이제 올라가겠습니까? 빠지겠습니까? 리튬 가격이 이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이익이 더 증가했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영업이익 이하로 나타나는 게 거의 없을 거란 얘기예요. 뭐 개별적 회사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야 궁뎅이를 딱 붙이고 길게 질기게 중장기로 가져갈 종목 가져가는데 대신에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바닥에서 이제 계정 구간 주가 조정 나오고 나서 이렇게 왔다 갈 때는 계속 왔다 갔다 좀 하다가 주가가 급등락이 심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기가 딱 도래하게 되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뜨기 전에 연료 소모량이 가장 많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그래서 투트랙 너무 지루하니 뭐 에코프로가 됐던 뭐 포스코페트럼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이 기업은 한 두 종목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대응하자. 지금처럼 빠져오면 또 매수하면 또 한 10% 20% 수익 주니까 또 단기 및 수익. 그다음에 이 한두 기업은 중장기로 가져가자. 왜? 어차피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면 수익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날 기업, 여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세 기업. 그 기업들은 이렇게 빠졌을 때 좀 농락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에코프로 BM도 이제 3분기 실적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180억 예상이 올해 전체. 내년에 2,200억.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 실적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LNF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영업 적자가 6천억인데 내년에는 영업 흑자 한 1,500억 정도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거죠. 뭐 이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차피 그렇다고 제가 여름에 그랬지 않습니까? 반도체 들어간다 해가지고 먹을 거 없다고 그랬죠, 제가. 여름부터 계속 몇 번을 얘기했죠. 아마 여름에 제 얘기 안 들으시고 반도체 들어갔으면 아마 2,000년보다 더 물렸을 겁니다. 아마 사실은. 그랬을 겁니다. 뭐 하이닉스가 고점에서 50% 빠졌었는데 다이렉트로. 제가 공개방송에서도 4월달, 5월달에 제 공개방송 유튜브 김목만의 맥점 매매 매일 제가 하잖아요. 제가 1년을 넘게 작년 4월달부터 1년 반 이상을 하루도 안 빼고 제가 병원 가는 날 빼고는 1년 6개월 넘게 지금까지도 하루도 안 빼고 공개방송했죠. 제 방송 보시면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제가 반도체 얘기하던가요? 5월달부터 오히려 매도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제가 고점 다 잡아드리고 작년엔 제가 하이닉스 저점 잡아드리고 저점을 잡아준 사람이 고점도 잡는 거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이지. 다음 땡땡땡이 뭐냐? 아까 땡땡땡. 답은 나왔죠. 답은 나왔어요. 지금. 그죠? 2차전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렇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지 못할 것이냐, 그 차이인데, 자, 코스피 지금 현재 어제 기준했을 때 시가총액 순위가 1위부터 20위까지죠. 1위부터 20위까지. 순위 보시면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 3위가 LG엔솔. 그죠? LG엔솔이 한 60조까지 빠졌다가 지난달 8월부터 반등 들어오면서 지난달에 한 100조까지 다시 올라왔었어요. 하이닉스하고 시가총액이 막 더블 이상 차이 났었거든요. 여름에. 지금 많이 좁혔죠. 하이닉스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뭐 강남 멋쟁이가 서울역 노숙자가 될 수가 있고 이 바닥 원래 그렇습니다. 선발기업 빼고는
서울역 노숙자가 이제 불과 또 이제 몇 개월 만에 예, 강남 멋쟁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3위가 LG엔솔, 그다음에 10위가 포스코홀딩스죠. 그다음에 14, 15가 LG화학, 삼성 SDI, 삼성 SDI, LG화학. 20위가 포스코퓨처. 2차전지 빅6 중에서 이제 SK이노베이션 빼고는 SK이노베이션은 결국 이제 들어오겠죠. 1위부터 20위까지 예, 2차전지 관련 대표 종목 5종목이 지금 포진돼요. 5종목이. 5종목이. 이 시가총액을 왜 여러분들께서 중요시 여기고 잘 보셔야 되냐면,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해답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이거를 제가 내일 모레 아카데미 할 때 여러분들께 예, 정확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은 요 시가총액이 그대로 지금 1위부터 20위까지 포스코퓨처는 20위 밖으로 밀렸다가 다시 들어오고 밀렸다 들어오고 막 하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났어도 1위부터 지금 5위까지 시총 20위 안에 그대로 지금 포진돼 있잖아요. 그대로. 네?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알테오젠 시총 1위죠. 알테오젠이. 예, 알테오젠이 시가총액이 20조, 에코프로 BM이 16조. 원래 20조에서 지금 밀렸죠. 예, 근데 이것도 역전될 수 있겠죠. 에코프로가 지금 3위죠. 고점에서 얘네들은 거의 3분의 1 토막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났어요. 예? 알테오젠은 계속 지금까지 8배로 올랐고, 제가 작년에 알테오젠 4만 원대 얘기했었는데, 지금 한 8, 9배, 4만 7천 원인가? 그 정도 한 8배 정도 올라왔네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비싸죠, 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도 그렇게 얘네들은 알테오젠은 계속 올라오면서 현재 시총을 만든 거고, 7배, 8배. 근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1년 넘게 빠지면서 지금 현재 2위, 3위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뺐어도, 그렇게 후려쳤어도, 목표가를. 네? 2위하고 3위 이내로 안 밀리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직은 이만한 기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거하고 이제 이들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할지를 제가 내일 모레 그 추가적인 사항은 시간이 지금 안 되니까요. 아카데미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 제가 팔란 얘기 아니고요. 이 시장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보게 되면 제가 그전에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 다 아시죠, 여러분들? 예. 5년 동안 제가 추천했던 기업이, 사람이, 결국 시총 1위가 됐었지 않습니까, 코스닥에.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의 순위가 좀 바뀝니다. 바뀌어요. 요 그림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알테오젠 주가가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있죠? 최근에 좀 찌글찌글하죠? 막 무겁죠? 왜 그럴까요? 예. 이제 알테오젠 후속주가 될 만한 기업의 고점에 와 있잖아요, 지금. 알테오젠이. 뭔가 이제 바뀔 때가 됐다. 알테오젠 여기서 올라가고, 예. 그 자리를 채웠던 놈은 지금 현재 주가 쭉 빠져가지고 여기 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제약바이오도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또 내년 가게 되면 대장이 바뀐다는 얘기, 대장이.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이 아무리 좋아도 이미 저점에서 작년에 제가 여기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도 못 사요. 밑에서 보유하신 분 영역이죠. 물론 제가 이제 7월 달인가 8월 달에 여기서 한번 다 차익을 하시라 했는데 더 올라왔어, 좀 더. 근데 여기서 얘가 또 100% 올라갈까요? 그러기 힘들겠죠. 근데 이제 이 후속주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알테오젠만큼 또 올라가겠죠. 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시장이. 그런 종목을 제약바이오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내년 가게 되면 올해는 ADC 관련 종목군들이 대세였는데 이중항체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섹터의 제약바이오가 대세죠. 그러니까 ADC하고 이중항체보다도 시장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습니까? 매년 40% 그쪽 제약바이오 분야, 그쪽 그 항암제 분야가 성장하잖아요. 그 관련 기업을 이런 기업들은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하는데
일단은 제가 요거 아까 그 시총 얘기하다가 먼저 이제 말씀드렸네요. 아무튼 요 시총의 이제 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인버스. 그러니까 요 인버스가 주봉에서 지난주에 딱 고점이죠. 제가 공개방송 드렸지 않습니까? 인버스가 4주 연속, 그러니까 5주 연속 양봉 나오는 게 없었다. 이때 4주 나오고 누르고. 예? 그 다음에 요때 그 중간인가, 여기서 인버스가 4주 양봉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장대 음봉 누르고. 이번에도 그랬죠? 지난주까지 4주 양봉 나오고 이 추세 저항에서 이번 주에 음봉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탑텐뉴스 어떻습니까? 4주 음봉 나오고 이번 주에 반등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왜 에코프로 이 인버스의 구성 비율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개별 종목군들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많죠. 한 17% 됩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같이 포함하게 되면은 27% 돼요. 근데 인버스가 움직일 때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잘 안 움직입니다. 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예? 그 BM이 오늘 또 어제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한 10% 가까이.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인버스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자, 인버스가 추세 저항에서 얻어맞았어. 이걸 다시 돌파해버리면 또 한 번 2차전 흔들겠죠. 예, 이후에 이제 이 라인을 돌파하는지 여부. 제가 봤을 때는 뭐 돌파를 못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반대로 탑10 지수는 여기서 이제 들림 쌍바닥 주고, 여기서 터닝이 나올 것이냐. 예, 이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상하면 접근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맥점과, 저항 맥점과 지지 맥점에서 지난주에 딱 터치하고 윗꼬리 아랫꼬리 주고, 이번 주에 터닝이 나오고, 이번 주에 밀리는 겁니다. 아직은 이제 둘 다 박스에 갇혀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인내를 잘 하셔야 돼요. 예, 흔들리지 마시고 중기로 가져가는 물량은. 자, 그다음에 시황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러셀 2000 지수, 우리 코스피는 미국의 러셀 2000 지수하고 동일하게 움직인다 그랬죠. 근데 미국의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도 2주 전부터 계속 밀었어요. 어제 한 조금 반등이 들어왔는데 국제유가가 이제 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코스피도 이제 같이 계속 찌글찌글 밀었죠. 코스피도. 이게 뭐 때문에 그랬나 그랬습니까? 예. 아까 메가세븐, 빅텍 같은 경우는 뭐 금리가 올라가던 뭐 달러 강세가 전환된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 안 받아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금이 많으니까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호재죠, 사실은.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저항까지 왔는데 이거 다음 주에 꺾일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치고 못 가니까 전 돌파들이 꺾인다 보는데 아무튼 계속 지금 우상향으로 V자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국제 수익률이 이 레인지까지 집어넣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근데 저항권에 와 있죠. 저항권에. 근데 하단에 보면은 MACD 보조지표는 지금 가열이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국제 수익률도 지금 가열권이에요, 가열권. 그러니까 월추 좀 이제 안정화돼가 높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코스피도 이제 반등 들어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반등이 더 강해 들어올 수 있고요. 물론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예, 워낙 이제 강시가 된다고 하면 또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예, 금리도 마찬가지고 지금보다도 추가적인 반등이 들어올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일단 꺾이는지 여부를 봐야 되고 저는 이제 다음 주 정도 가게 되면 11월 정도 가게 되면 좀 꺾일 거라 보는데 그러면 2차전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시장이 우호적이다. 이걸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것도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번에 엊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예, 1300 거의 90원까지 올랐었어요. 1390원. 오늘 조금 이제 꺾긴 했습니다만은. 그죠? 1390원을 돌파했었죠, 어제. 그래서 최고점까지 올랐어요, 최고점. 1,400원이 올 4월 달에 1,400원인데 이 1,400원 돌파는 어지간히 못합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비밀이 뭐가 있냐면 예, 월봉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때 이제 처음에 금리 막 인상할 때 이때 1,400원 돌파하고 나서 장기로 보게 되면 1,400원 돌파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1,400원 돌파한 경우가 월봉에서 환율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예. 근데 원화가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엔화보하고 위안화보다 더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찌글찌글한 것이고. 근데 요즘에 엔화가 올라와도 일본 니케이 지수가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빠집니다. 예. 이건 또 2차 전지가 우리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원화가 약세났는데 오히려 이제 더 저점을 안 깨고 반등이 들어왔잖아. 어제 오늘 어저께. 그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이제 다시는 꺾일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이제 환율이 꺾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반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영.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뭐 1,400원 돌파하고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환율 반등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뭐 트럼프 대선, 지금 승리가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뭐 해리스 이제 앞서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뭐 관세 부과다, 그 다음에 법인세 감세, 보자 감세, 예? 그런 요인. 그 다음에 기시다 일본 신임 총리가 예,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표명을 했었었고. 예, 그런 요인 때 올라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떤 호재든 악재든 간에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난다 그러면 누가 되든 간에 예, 환율은 미리 반영되고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걸 제가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보통 이제 환율이 올라가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사실 그 CDS 프리미엄 원래 안 올라왔어요. 거의. 이 CDS 프리미엄이 먼저 이렇게 움직인다니까요. CDS 프리미엄이. 그러면서 환율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번에 특이한 것은 CDS 프리미엄 아직도 이제 바닥권에 있다고 그래요. 바닥권에 있는데 원달러 환율만 이렇게 급등 나왔다 그랬죠. 여기서 오른 폭만큼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뭐 이슈 때문에 뭐 트럼프라든지 예? 그런 정책 공약.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이번 달에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연준과 FOMC 회의가 다음 달에 있잖아요. 11월 7일 날. 예. 그래서 이제 달러가 강세 전환됐고 달러 강세 전환되니까 원화가 추가적으로 약세에 전환된 것이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실망이었죠. 예? 앞서 제가 설명 먼저 드렸었죠. 처음에. GDP 성장률이 1월 달이 1분기가 가장 높았어요. 성장률 자체가. 1.3%. 그리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예요. 뭐 중국도 올해 뭐 전체적으로 한 4.5, 5% 마이너스까지 간 적 없죠. 미국은 뭐 2.5, 뭐 3%. 근데 우리나라 2분기에도 0.29 마이너스, 3분기에는 또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GDP 성장이 0.5를 올 예상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벗어났죠. 0.1밖에 안 나와요. 0.1. 뚜껑 열어보니까. 예. 이런 효과도 있다는 얘기지. 이런 효과도. 거기다 이제 외인들 삼성전자 지금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코스닥 거래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 자, 월봉 차트 보시면요. 고점이 언제였습니까? 여기가 3월 달에 여기가. 네? 네. 올해 3월 달이 2월 달, 3월 달 여기가 고점이었죠. 4월 달부터 계속 4월 달부터 지금 몇 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비었어요. 7개월 동안. 7개월 동안. 그 왜 그래요? GDP 성장률이 2분기에는 마이너스. 네? 3분기에는 2분기 대비 조금 반등이 나왔으나 0.1밖에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여기서 계속 민 거죠. 그만큼 경제 성적표가 안 좋았었다는 얘기지. 물가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는 더 이상 못 올리니까 네, 긴축을 계속 펼치잖아요. 정부에서. 긴축. 세수도 부족한 가운데 30조 원 세수 부족한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긴축을 펼치다 보니까 수출이 주춤하게 하게 되면 내수라도 좀 정부의 돈을 좀 풀어가지고 내수를 견인해가지고 성장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미 이제 7개월 뺐으면 많이 뺐습니다. 이거 코스닥 7개월. 네? 7개월 뺐으면 많이 뺐죠. 아래 꼬리 작업하고 있고 지금. 근데 지금 4분기에는 이제 GDP 성장률이 0.5% 네, 증가할 전망이야.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계속 우상향으로 증가할 전망이야.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제는 하반기에 재정 확장 정책. 물가 많이 안정이 됐으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했네 지난달에. 이번 달에 0.25 금리 인하했지 않습니까? 물론 베이비 컷입니다만은 또 하겠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 효과가 언제 시장에 반영되냐면 한 두어 달 지나가야 돼요. 두어 달 지나가야 됩니다. 금리 인하 했다 가지고 한국에서 바로 그냥 또 시중에 뭐 금리가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금리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 지나가야 그 금리 인하 효과가, 유동성 효과가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정부에서도 재정기획부에서 정부에서 그랬죠. 국채 발행 안 하더라도 다른 기금에서 정부 기금에서 이제 하반기에 뭐 몇 조 해가지고 유동성 이제 공급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라는 얘기지. 뭐가 됐든 간에 2차 전지는 특히나 더 그렇고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 요거 그죠? 드디어 삼성전자 제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눈물이. 예? 외인들이 어제부터 이제 33거래일 만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다 그럴 겁니다. 9월 2일 날 첫날 요거 1370억 매수하고 33일 동안 10월 25일까지 33거래일 최장 기간 무려 12조 8,900억 순매도했습니다. 어제 28일 날 드디어 삼성전자를 매수했어요. 얼마? 100억을 채우든가. 99억 고작. 아주 그냥 병아리 목이 눈물만큼밖에 매수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는 얘기. 드디어 이제 매도를 안 한다. 오늘도 보니까 1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왜? 삼성전자는 외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네들이 이제 매수를 안 하더라도 매도만 안 해도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반등이 들어온다. 자, 그럼 삼성전자 요거만 차트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반등이 들어왔느냐? 005930. 삼성전자는 뭘로 보는 겁니까? 이 삼성전자 월봉 보시면요. 지금 이게 120개월선이에요. 120개월선. 요번에 120개월선 안 닿죠? 안 닿고 지금 살짝 아래꼴 유지했습니까? 그죠? 이 삼성전자가 IMF 때도요. 이때가 IMF 때예요. IMF 때도 120개월선 안 깼어요. IMF 때도. 이거 보세요. 이거 IMF 98년도에도. 그리고 금융위기 IT 버블 때도 안 깼습니다. 60개월선 반등 줬죠.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정확히 120개월선에서 3개월 아래꼴이 작업하고 거기서 이게 돌린 거죠. 거기서. 근데 지금 금융위기입니까? 지금 IMF입니까? 요번에 120개월 안 닿았죠. 근데 왜 여기서 아래꼴이 나왔냐면 삼성전자는 달러 한산 차트로 보는 거야. 외국인들 거니까 하이닉스하고. 정확하게 어저께 삼성전자가 달러 한산 차트로 월봉에 120개월선을 딱 터치하고 아래꼴이 주죠. 한 채 오차 없이. 이태리 장인 패턴이죠. 120개월선. 이렇게 빼는 경우는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하게 뺀 거예요. 삼성전자를.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크다란 악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10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한 저점 기회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IMF 때도 삼성전자는 원화 차트로는 120개에서 안 깼다니까요. 예. 저는 두 번째라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고점 넘어가지는 않고 최소한 6만 5천 원에서 한 7만 원 언저리 오게 되면 거기서 한번 끊었다 다시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내일 모레 제가 또 아카데미를 합니다. 8시에 저녁에. 거기서 제가 더 자세한 전략 2차 전지 플러스 해가지고 제약바이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해가지고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아카데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